이건 불가능해.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연구실에서 한 교수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커피는 이미 5잔째였죠. 40년간 언어학을 연구해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라틴어, 그리스어, 산스크리트어 자료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놓인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겨우 24개의 글자가 적힌 그 종이 말이에요. 42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이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비리그 최고의 언어학자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도대체 무엇이 하버드의 석학을 이토록 충격에 빠뜨린 걸까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예일대에서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세월을 인도 유럽어족 연구에 바쳐왔습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게르만어족. 이런 언어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완전히 매료되어 살아왔거든요. 제 연구실은 하버드 야드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가을이면 단풍잎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겨울이면 눈 덮인 캠퍼스가 한 폭의 그림 같죠. 이런 환경에서 서구 고전 언어들을 연구하는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10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단과대학 학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거든요. 에밀리 교수,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 관심 있으실까요? 세계 언어체계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국제적인 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이번 연구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인류 언어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서구 언어들의 우월성을 학문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라틴어의 정교한 격변화 체계,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 게르만어족의 논리적 구조. 이런 것들이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연구 계획서를 작성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라틴어로 법을 만들고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리스어로 사유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언어들이 더 체계적일 수밖에 없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아시아 언어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말이에요. 솔직히 매우 귀찮았습니다.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니 20대에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그 복잡함에 완전히 질려서 포기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하고 문법은 서구 언어와 완전히 달랐죠. 그때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역시 동양 언어들은 비논리적이야. 어차피 표의문자 기반이라 체계적이지 않을 텐데. 하며 한국어 관련 자료들을 책상 가장 뒤쪽으로 밀어뒀습니다. 먼저 익숙한 서구 언어들부터 분석하고 아시아 언어들은 나중에 형식적으로 다루면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 분석은 예상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역시나 복잡하지만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중국어와 일본어 차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어는 정말 골치 아팠어요. 한자만 해도 기본 3,000개는 알아야 하고 성조까지 고려하면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본어는 더했죠.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3개의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니 말이에요. 역시 동양 언어들은 하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가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거든요. 10월 말, 드디어 한국어 차례가 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과제였죠. 연구실 창밖으로는 하버드 야드의 단풍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한국어 관련 자료를 펼쳤어요. 자, 이것도 빨리 끝내자.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잠깐 뭐야 이게? 한국어 문자 체계를 설명하는 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달랑 24개의 글자만 있었거든요. 자음 14개, 모음 10개. 그것도 이 글자들을 조합해서 쓴다는 설명이 붙어 있었죠. 처음엔 뭔가 빠뜨린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복잡한 체계가 있을 거야. 하며 더 찾아봤거든요.
중국어처럼 수천 개의 한자가 따로 있거나 일본어처럼 여러 문자 체계가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24개 글자의 조합만으로 모든 한국어 소리를 표현한다는 거였죠. 이상하네. 정말 이게 다인가? 믿기지 않아서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언어학 논문, 온라인 자료까지 샅샅이 뒤졌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연구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자신있게 떠들던 제 목소리도 잦아들었죠.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24개로 어떻게 언어 전체를 표현한다는 거지? 40년간 쌓아온 언어학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라틴어는 26개 알파벳을 쓰지만 발음과 철자의 관계가 복잡했거든요. 영어는 더 심했죠. 같은 철자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어는 24개 글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고? 게다가 각 글자의 소리가 일정하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뭔가 놓친 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며 더 깊이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더 신기한 사실들만 나왔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발음을 익히는 속도가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빠르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고 한국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먼저 언어 학습 난이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외국인이 각 언어의 문자와 발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이었죠. 라틴어는 평균 3개월, 그리스어는 4개월, 중국어는 6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고작 2주였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실험을 다시 해봐도 결과는 같았거든요. 한국어 문자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이 2주 만에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한국어는 글자를 보면 발음을 거의 100%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거든요.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같은 철자라도 단어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데 한국어는 그런 예외가 거의 없었어요. 기억은 항상 기억 소리, 아는 항상 아 소리.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문자와 소리의 1:1 대응이 이렇게 완벽한 언어는 처음 봤거든요. 그날 저녁 연구실에 혼자 남아서 결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의 가로등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저는 지난 40년의 연구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내가 뭘 놓쳤을까? 라틴어 격변화 체계가 복잡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학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였던 건 아닐까요? 그리스어의 철학적 깊이가 언어 자체의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사상 때문인 건 아닐까요? 문득 20년 전 대학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에밀리, 진정한 학자는 기존의 통념을 의심할 줄 알아야 한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인데 지금에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구 언어가 우수하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가 다른 모든 언어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학습 속도, 정확도, 일관성. 모든 면에서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동료 교수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학계에서 인정받던 제 이론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이 놀라운 결과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4개 글자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5번째 커피를 마시며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고 있던 중이었어요. 한국어의 비밀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때 생전 처음 보는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클릭해보니 1940년 경북 안동에서 발견된 국보라고 나와 있었어요.
세종대왕이 직접 쓴 한글 창제 원리 설명서라고 하더군요.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사용 설명서를 남겨뒀다고. 서구에서는 알파벳의 기원조차 명확하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문자를 만든 사람이 직접 원리를 설명해 놓았다는 거였어요. 이건 언어학계에서는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호기심에 번역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몇 줄을 읽는 순간 제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음성학 교과서잖아.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디귿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만나는 모양, 시옷은 이빨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각각의 글자가 실제로 그 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는 거였죠. 세상에. 이게 15세기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의 24개가 아니라 원래는 28개였다는 설명이 나왔거든요. 아래 아, 옛 이응, 반시옷, 여린이윽 같은 글자들이 더 있었다고 하더군요. 더 정교했다는 얘기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소리가 사라지자 그에 맞춰 글자도 없어진 거였어요. 언어의 변화에 따라 문자도 자연스럽게 진화한 거죠. 이런 유연성도 놀라웠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야드의 나무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한글의 진면목도 서서히 제 앞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문자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라틴어 알파벳은 페니키아 문자에서 빌려온 거였고 그리스 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 새롭게 창조된 문자였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서 15세기에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막 발명한 시대였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거든요. 하버드 도서관의 동양학 섹션은 물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1443년은 유럽 역사로 따지면 정말 흥미로운 시대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로 성경을 인쇄하기 불과 10년 전이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50년 전이었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막 예술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죠.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에서는 이미 현대 음성학 수준의 문자 분석이 완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더 깊이 연구해보니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자세히 보면 발음 기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양순음인 비읍, 피읍, 미음은 모두 입술 모양을 닮았습니다. 치조음인 디귿, 티읕, 니은, 리을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이었어요. 연구계음인 기역, 키읔, 이응은 혓뿌리와 목구멍의 형태를 본뜬 거였죠. 이건 정말 과학적인 분류 체계야. 현대 음성학에서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와 거의 동일했거든요. 500년 전에 이미 이런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모음도 놀라웠습니다. 아, 야, 여 같은 기본 모음들의 바탕이 되는 아래, 아, 이는 각각 하늘, 땅, 사람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래 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을, 은은 땅의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뜬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기본 모음들을 조합해서 와, 회 같은 복합 모음을 만드는 원리도 명확했고요.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구나. 더 놀라운 건 사라진 글자들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아래 아는 중성 모음이었는데 현재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일부 경상도 방언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옛 이응은 단어 첫소리에서 쓰이던 이응 소리였고 반시옷은 시옷과 지읒 사이의 미묘한 소리를 나타냈어요. 28개로 시작해서 24개로 줄어든 것도 자연스러운 언어 변화였네.
언어가 변하면서 필요 없어진 소리의 글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필요한 소리는 남아있게 된 거죠. 이런 유연성도 한글의 과학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버드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뒤지며 계속 감탄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쓴 논문을 읽어보니 한글을 자질문자라고 부르더군요. 소리의 특징을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세계 유일의 문자 체계라는 거였어요. 자질문자. 영어나 라틴어 같은 알파벳은 그냥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A, B, C가 왜 그런 모양인지 발음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거든요. 중국어 한자는 뜻을 그림으로 표현한 표의문자였고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소리를 내는 방법 자체를 문자 모양으로 표현한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학습 속도가 빨랐구나.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읽기와 쓰기를 익힐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발음 방법이 문자에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제 자신과 가장 솔직한 대화를 나눠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앉아서 지난 40년을 돌아봤어요. 창밖으로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하버드 야드의 마지막 낙엽들을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쓸쓸한 풍경이 제 마음과 묘하게 닮아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을까? 정말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42년간 서구 언어만 연구하면서 다른 문명의 지혜를 얼마나 무시해왔던 걸까요? 라틴어가 논리적이고 그리스어가 철학적이라고 하면서 정작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아시아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예일대 박사 과정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5살 때 동양학에 도전했다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했던 그 순간 말이에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공부했다면 이런 놀라운 발견을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왜 그때 포기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서구 문명이 최고라는 편견 때문에 동양의 지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거죠. 한자가 복잡하다고 일본어 문법이 이상하다고 불평만 했지.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어요. 하버드 교수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습니다. 명문 대학의 교수라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그 권위에 취해서 더 편협해진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학문에는 동서양이 따로 없는 건데.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야드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서구 문명의 상징 같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제 편견의 한계를 상징하는 것 같았거든요. 문득 20년 전 제가 쓴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인도 유럽어족의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자신 있게 썼었는데 지금 보니 얼마나 근거 없는 주장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수성을 논할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해야 했는데 각 언어는 각각의 문화와 역사를 반영하는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글의 경우는 문자 창제의 과학성에서 정말 특별한 사례였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겸손해졌습니다. 학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되찾았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겠어. 42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를 배운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진정한 학자라면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글 연구를 통해 제가 놓쳤던 동양 언어학의 세계를 다시 탐험해보고 싶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뭐라고 할지는 상관없었습니다. 체면을 위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변화가 다른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40년 교수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학문이 무엇인지 깨달은 날이었거든요. 시상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입니다. 올해의 FBI 특별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기다렸죠. 수천 명의 시선이 무대 중앙으로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을 받는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걸어 나온 하얀 개가 무대 중앙에 섰죠. 수천 명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FBI 역사상 개가 공로상을 받는 첫 번째 순간이었거든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저는 8개월 전까지 이 개를 무시했습니다.
발언자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수사관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8개월 전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FBI 수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사라 톰슨입니다. 올해 39세고요. 15년간 FBI 수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이 컸어요. 아버지는 독일 셰퍼드 전문 훈련사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독일 셰퍼드들과 함께 자라면서 이 견종이 얼마나 뛰어난지 몸소 체험했죠.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라야, 독일에서 개발된 과학적 훈련법을 따라야 진짜 수사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15년간 오직 독일 셰퍼드와만 일해왔습니다. 제 파트너 렉스도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고급 혈통이었어요. 10년간 함께 일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죠. 연쇄살인범, 마약 카르텔, 테러리스트까지. 렉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한국계 동료가 있었는데 항상 진돗개 자랑을 했어요. 사라, 진돗개가 세상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개야. 수사견으로도 최고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진돗개를 수사에 활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민족적 자부심으로 하는 소리겠거니 했죠.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날이었습니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어요. 로스앤젤레스 베벌리힐스에서 네 번째 고급 미술품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죠. 지난 2달간 같은 수법으로 3건의 절도가 일어났는데 모두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들의 집이었어요. 범인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말 치밀한 놈이었습니다. 지문도 DNA도 목격자도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범인의 전문성이었어요. 최신 보안 시설을 무력화시키고 CCTV 사각지대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 군사용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냄새까지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그래서 다른 수사견들이 모두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이상한 점은 범인이 수억 원짜리 서양 그림들은 건드리지 않고 오직 특정한 아시아 고미술품만 골라서 훔쳐간다는 거였어요.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야. 동료 수사관이 말했어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선택적이야. 전문 조직의 소행 같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정말 신기했어요. 리처드 윌슨 씨의 집은 고급 주택 가답게 보안 시설이 완벽했는데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거실에 걸린 모네의 작품은 그대로 두고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수사관님, 이쪽으로 오세요. 현장 팀원이 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하얀 털의 중형견이 소파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주인을 잃어버린 듯 불안해 보였죠. 이 개가 유일한 목격자예요. 집주인 리처드 윌슨 씨가 키우고 있는 진돗개래요. 진돗개라는 말에 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어차피 개가 증언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아시아 견종이면 수사에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리처드 윌슨 씨는 60대 초반의 백인 미술품 딜러였는데 자신의 소중한 컬렉션을 잃은 충격으로 많이 당황해 있었어요. 겨우 몇 마디 건져들은 게 전부였죠. 어젯밤 11시 30분쯤 하늘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엔 절대 그러지 않는 애인데 뭔가를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특정 방향만 계속 보면서 낮게 으르렁거렸거든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처럼. 그런데 제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늘이가 좀 이상했어요. 흥분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하늘이를 잠깐 보고는 다른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걔보다는 물리적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오전 9시쯤 수사견 전문가 데이빗 카터가 렉스와 함께 도착했어요. 데이빗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였고 저와 함께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동료였죠. 사라, 이번 사건도 까다롭겠군. 렉스가 범인 냄새를 추적해볼게. 렉스는 현장을 꼼꼼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어요. 10년간 함께 일한 파트너답게 정말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자꾸 현관 쪽을 향해 낑낑거리며 뭔가를 알리려 하는 거예요. 마치 이쪽으로 가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리처드 윌슨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이 방향을 보고 짖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윌슨 씨, 걔가 수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검증된 표준 절차로 수사를 해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거든요. 데이빗도 제 말에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진돗개는 FBI 표준 수사견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아시아 견종들은 체계적인 수사견 훈련 과정에 맞지 않아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명령 수행 능력도 부족하죠. 윌슨 씨가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희는 렉스의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렉스는 정말 전문적으로 현장을 수색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한 거예요. 이상하네. 평소라면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았을 텐데. 데이빗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렉스가 이렇게 아무것도 찾지 못한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과학수사팀이 나중에 밝혀낸 바로는 범인이 군사용 냄새 차단제를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 수사견들이 모두 무력화된 거였죠. 3일 후 수사는 완전히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렉스와 FBI 수사진이 베벌리 힐스 일대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를 찾지 못했거든요. 범인의 냄새 추적도 실패했고 지문이나 DNA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더 당황스러운 건 이 절도범들이 정말 전문가라는 점이었습니다. CCTV는 교묘하게 피해갔고 알람 시스템도 무력화시켰어요. 심지어 경비견들조차 짖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 같은 범인들이었죠. 그때 FBI 미술품 전담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미술품들. 아시아 미술 전문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두 일제강점기에 반출되었다가 최근에 되찾은 한국 왕실 유물들이에요. 그것도 극비로 반환된 것들이죠.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문화재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국제문화재 밀매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물건들은 해외 암시장에서 원래 가치의 10배 이상에 거래되거든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절도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재 밀매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며칠 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절도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었죠. 베벌리 힐스의 다른 아시아 미술품 수집가 집에서 고려시대 청동 향로 하나만 쏙 빼간 거예요. 더 당황스러운 건 렉스가 이번에도 완전히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입니다. 범인의 냄새를 전혀 찾지 못했고 오히려 엉뚱한 곳으로만 안내했어요. 이상해. 렉스는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었는데. 데이빗 카터도 당황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훈련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녁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미친 것처럼 짖고 있어요. 그런데 집 뒤에 정말로 수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즉시 데이빗과 함께 출동했습니다. 윌슨 씨 집에 도착하니 정말로 하늘이가 뒷마당을 향해 격렬하게 짖고 있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저기, 윌슨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리켰습니다. 뒷담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도망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즉시 추격에 나섰습니다. 멈춰서. 하지만 범인은 계속 도망쳤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복잡한 주택가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면서 계속 뒤쫓았어요. 본부, 절도 용의자 추격 중. 베벌리 힐스 윌로우 스트리트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범인은 정말 빨랐어요. 마치 이 지역을 훤히 아는 것처럼 복잡한 골목길들을 능숙하게 빠져나갔습니다. 15분간 추격했지만 결국 놓치고 말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이 도망가면서 떨어뜨린 작은 용기였어요. 이건 뭐지? 과학수사팀이 분석해보니 군사용 냄새 차단 스프레이였어요. 이런 물질을 사용하면 일반 수사견들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렉스가 실패한 거군요.
돌아와서 하늘이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개가 범인의 접근을 미리 감지한 거였어요.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윌슨 씨는 또 다른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르죠. 하늘이가 없었다면 완전히 당했을 뻔했네요. 윌슨 씨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애가 30분 전부터 계속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하늘이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개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반응이었어요. 다른 개들과 달리 화학약품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진돗개가 어떻게 화학 차단제까지 뚫고 냄새를 맡을 수 있죠? 데이빗이 의아해했어요. 일주일 후 FBI 본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그들이 윌슨 씨 집 주변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통해 하늘이의 능력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범인들은 하늘이를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윌슨 씨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들도 프로답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절도범이 아닙니다. 국제수사기구에서 파견된 요원이 상세히 설명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밀매 조직으로 한국문화재 50점을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입니다. 이미 30점 이상을 확보한 상태고 곧 대규모 거래가 성사될 예정이에요.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소중한 한국 문화재들이 영영 사라질 수도 있었거든요. 이 조직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의 문화재도 노리고 있어요. 미국이 이번에 제대로 막지 못하면 다른 나라들에도 큰 피해가 갈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윌슨 씨에게 협박 편지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개를 계속 수사에 사용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범인들이 하늘이를 제거하려 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즉시 윌슨 씨와 하늘이에게 24시간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더욱 교묘해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절도가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하늘이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범인들이 대응책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과학수사팀이 말했어요. 기존 냄새 차단제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화학약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모든 흔적을 지웠어요. 저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렉스도 실패하고 이제 하늘이마저 무력화되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윌슨 씨가 하늘이와 함께 FBI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간인의 사무소 방문을 허용하지 않겠지만 워낙 막막한 상황이라 만나보기로 했어요. 수사관님, 하늘이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건 어떨까요? 윌슨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묻어 있었어요. 이 애가 정말 뭔가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정확히 그 시간에 그 방향을 보고 불안해했거든요. 이게 우연일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60년을 살면서 키워본 개 중에 이런 애는 처음이에요.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윌슨 씨,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연의 일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늘이가 보이는 행동을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범인들이 새로운 차단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사무실 창문 쪽으로 가더니 낑낑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꼬리를 세우고 긴장하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지금도 뭔가 감지하고 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봤지만 아무것도 특별한 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로스앤젤레스 시내 풍경이었죠. 윌슨 씨, 개가 반응하는 건 자동차 소리나 다른 동물 냄새일 수도 있어요. 이걸 수사 단서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윌슨 씨가 정말 진지하게 말했어요. 수사관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많은 개들을 키워봤어요. 하지만 하늘이 같은 개는 처음입니다. 이 애는 뭔가 다른 능력이 있어요. 제가 미술품 딜러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다녀봤지만 이런 직감을 가진 동물은 처음 봅니다. 저는 참을성 있게 설명했어요. 윌슨 씨, 저도 하늘이가 영리한 개라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FBI 수사는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검증된 절차와 객관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표준화된 방법만 사용할 수 있어요. 윌슨 씨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하늘이와 함께 사무소를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죠. 수사관님,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진전이 전혀 없었어요. 렉스와 첨단 장비, 그리고 15년의 경험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 기분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는데 문득 윌슨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하늘이가 얼마나 특별한 애인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표준 수사 절차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건 제 모든 신념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이틀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3시쯤 윌슨 씨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사관님, 하늘이가 지금 엄청 흥분하고 있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윌슨 씨, 하늘이가 흥분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평소와 완전히 달라요. 현관문 앞에서 계속 짖고 있고 어떤 방향을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제발 한 번만 와보세요. 정말 이상해요. 그런데 그때 윌슨 씨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수사관님, 사실 하늘이가 냄새만으로 추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애는 사람의 감정까지 읽을 수 있거든요. 감정을 읽는다고요? 네. 진돗개는 5천년간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진화하면서 생존을 위해 특별한 능력을 개발했어요. 냄새뿐만 아니라 공기 중의 미세한 전자기장 변화, 심지어 사람의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할 일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윌슨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빗과 렉스도 함께 데려갔어요. 윌슨 씨 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어요. 평소 온순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현관 앞에서 특정 방향을 보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윌슨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30분 전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요. 뭔가 감지한 게 분명해요. 급히 동물행동학 전문가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윌슨 씨 말이 맞았어요. 진돗개는 일반적인 후각 추적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범인이 화학약품으로 냄새를 차단해도 긴장과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신호는 차단할 수 없거든요. 이건 냄새가 아니라 전자기장과 호르몬 분비를 읽는 거예요. 저는 하늘이가 보고 있는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쪽으로는 최근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던 집이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윌슨 씨, 하늘이가 그 방향에서 나는 냄새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이가 더욱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금 당장 가봐야 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데이빗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라, 혹시 확인해봐도 될까? 렉스는 아무 반응이 없는데 하늘이만 이렇게 흥분하는 게 이상해. 지난번에도 하늘이가 맞았잖아. 저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단서도 없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방향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건 정식 수사가 아니라 그냥 확인차 가보는 거예요. 윌슨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이 안내해줘. 놀랍게도 하늘이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것처럼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목줄을 잡은 윌슨 씨를 끌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특정 방향으로 향했죠.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베벌리 힐스의 한 블록을 걸었어요. 하늘이는 중간에 멈추지도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한 고급 주택이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하늘이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여기라고 하는군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윌슨 씨, 이건 그냥 일반 주택인데요.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집 뒤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저희는 하늘이를 따라 뒷마당으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집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이 집은 분명히 주인이 여행을 간 상태라고 윌슨 씨가 말했거든요. 이상하네. 데이빗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뒷문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에서 뭔가를 포장하고 있었어요. 그들 주변에는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사해온 도난품들과 똑같은 종류의 물건들이었어요. 저기. 저는 숨을 죽이며 데이빗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하늘이가 정말로 문화재 밀매 조직의 은신처를 찾아낸 거였습니다. 렉스가 한 달 넘게 찾지 못한 범인들을 하늘이가 단숨에 발견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범인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급히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어요. 본부, 이쪽 베벌리 힐스 메이플 스트리트 1247번지. 대규모 문화재 밀매 조직 발견. 은밀히 지원 요청합니다. 범인들도 하늘이를 경계하고 있었지만 진돗개의 진짜 능력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냄새 차단제만 믿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며칠간 은밀하게 감시했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었어요. 이상해요. 윌슨 씨가 말했어요. 하늘이가 그들 중 한 명을 특별히 경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하늘이는 범인 조직의 위계 질서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장 긴장도가 높은 사람, 즉 책임자를 식별해낸 거였죠. 진돗개는 무리 사냥꾼의 본능이 있어요. 동물행동학 전문가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산악지형에서 생존하면서 리더를 먼저 파악하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그래서 인간 집단의 서열도 본능적으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가 범인들의 계획까지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이가 특정 시간에만 더 예민해져요. 윌슨 씨가 관찰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마 그들이 움직이는 시간을 감지하는 것 같아요. 3일간의 추적 끝에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범인들이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이는 범인들의 긴장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누가 망보는지, 누가 리더인지, 누가 가장 위험한지까지 모두 파악했어요. 지금이에요. 하늘이의 신호를 받고 저희는 일제히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그곳을 보니 범인들이 훔친 물건들을 숨겨놓은 또 다른 가방이 있었습니다. 저기. 윌슨 씨가 속삭였어요. 하늘이가 또 뭔가 찾았어요. 정말로 그 가방 안에는 지금까지 도난당한 아시아 고미술품들이 모두 들어있었어요. 조선시대 나전칠기 보석함, 고려시대 청동 향로, 중국 청나라 옥 비녀까지. 총 8명의 국제 밀매업자들이 검거되었고 한국 문화재 47점이 회수되었어요. 그 가치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놀라운 건 하늘이의 추가 능력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놓친 숨겨진 창고까지 찾아낸 거예요. 지하 창고에는 더 많은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마지막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완벽한 냄새 차단에도 불구하고 들킬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체포된 조직의 리더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은 냄새만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진돗개는 냄새가 아니라 당신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읽은 거예요. 사건 해결 후 과학자들이 하늘이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진돗개는 일반 개들과 뇌 구조가 다릅니다. 신경과학자가 설명했어요. 5천년간 험난한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후각 외에도 전자기장 감지, 생체 신호 분석 능력이 발달한 거죠. 더 놀라운 건 하늘이의 기억력이었어요. 첫 번째 사건 때 범인의 감정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냄새는 차단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생체 전기장은 차단할 수 없어요. 진돗개는 그걸 읽는 거죠. 윌슨 씨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사실 하늘이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데려온 애예요.
젊었을 때 한국에서 미술품 거래를 하면서 진돗개의 특별함을 목격했거든요. 한국의 산악 지역에서는 진돗개가 사람의 상태를 읽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으로 유명해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을 때도 진돗개가 그 사람의 생존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능력이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다니요. 데이빗 카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수사견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할 만한 능력이네요. 렉스도 훌륭하지만 하늘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늘이가 범인들의 은신처를 찾아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다음 목표까지 알아낸 거였어요. 하늘이가 보여준 방향을 분석해보니 범인들이 다음에 노렸던 집이 맞습니다. 수사팀장이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하루만 늦었어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거예요. 저는 FBI 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후각견이 아닙니다. 생체 신호 분석, 감정 상태 감지, 장기 기억 등 기존 수사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관들도 이번 사건의 성과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사라, 정말 놀라운 결과네. 하지만 이런 능력을 어떻게 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진돗개는 기계적 훈련보다는 감정적 유대가 중요해요. 서구식 훈련법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의 편견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독일 셰퍼드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각 견종이 진화한 환경과 문화에 따라 고유한 능력을 개발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능력은 단순히 개 품종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충성, 끈기, 직감. 이런 가치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이런 특별한 능력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윌슨 씨도 FBI에 와서 하늘이의 능력을 시연했습니다. 여러 수사관들 앞에서 하늘이가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데이빗 카터마저 인정했어요. 렉스와 하늘이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요. 함께 일한다면 완벽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윌슨 씨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수사관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엔 하늘이를 무시당해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다양성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되는구나 싶어요. 앞으로는 선입견 없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6개월 후 FBI는 정식으로 특수능력 수사견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제가 제안한 이 프로그램에는 하늘이가 첫 번째 생체 신호 감지견으로 등록되었죠. 하늘이는 FBI 공식 훈련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감정 추적, 장기 기억 추적, 심리적 유대감 등 기존 수사견들이 못하는 일들을 해냈어요. 더 놀라운 건 전국 각지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FBI에 연락해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희에게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FBI는 진돗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진돗개 전문가들이 와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죠. 저는 하늘이와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하면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단순한 수사견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예요. 하늘이는 이후 여러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을 해결했습니다. 화학 테러범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고 실종자의 스트레스 신호를 감지하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용의자까지 식별해냈어요. 윌슨 씨는 하늘이를 FBI에 정식으로 기증했습니다. 하늘이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진돗개의 진짜 능력이 인정받아서 더욱 기쁩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윌슨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년 후, 저는 국제수사학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진돗개를 통해 우리는 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각 문화권의 견종이 가진 고유 능력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미래 수사의 방향입니다. 서구적 훈련만이 답이 아니라 각 문화의 고유한 지혜가
현대 수사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는 이제 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돗개의 날을 만들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행사도 열고 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늘이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정한 능력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천년간 축적된 진돗개의 지혜와 충성심, 그리고 과학으로도 설명되는 특별한 능력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였습니다.